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7페이지입니다. 기본서 77페이지 제3절 앞세무자 별표 3개 하시고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1번에 보니까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인데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을 보고, 계속 밑줄입니다.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다만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야.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물받아 건조는 선박은 승계식 경우만 해당한다. 밑줄 쫙.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 없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밑줄은 여기부터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자, 그럼 여기 어떤 거냐면,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옛날에 제가 강의했 2004년, 2005년, 2006년 뭐 이런 무렵에 강의했 청량리,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는데 거기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6층에서 제가 학원이 고시학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6층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하 청량리 여기에서 그냥 아침에 그냥 지하철 타고 갔을 때는 내려가지고 지상까지 뛰고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에서 1층에서 6층까지 뛰어 올라가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별을 보았습니다. 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자, 여기 원장님이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요거 자, 수강생들이 불만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합니다. 그러면 원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그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면서 효용 가치를 이루게 되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대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원래 이런 것들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는 가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건물주가 가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무엇에 따라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거지 가설한 자 X입니다.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가설한 자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거기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거기 제목 옆에다가 가설한 자 X 해놓으세요.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가설한 자 X예요. 가설한 자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78페이지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자, 여기 밑줄입니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어떤 얘기냐면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간주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인데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예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닙니다. 그 당시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후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인데 상속이요.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기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자,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은 보세요. 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증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인데,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인녀 7남매 중에서 효자들,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5남인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누구예요? 자, 여기요. 자,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게 유증입니다. 내가 죽으면 줘라. 그래서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처럼. 그래서 유증은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증을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밑줄입니다.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계속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계속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상속인 3명이 있는데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있습니다.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상가를 상속받고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 제목 상속인에다가요, 제목 상속인 옆에다가 뭐라고 해놓냐면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놓으세요. 주된 상속자 X요. 나중에 여러분 재산세에서 요 개념이 나올 건데, 주된 상속자가 뭐냐면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해요. 여러분, 상속인, 우리가 상속은 상속 지분이 있는데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로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1로 똑같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다? 그럼 주된 상속자 누구냐면,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돼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아니고 취득세는 재산세는 이제 여기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주된 상속자 아니고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X에 놓으세요.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또 세 번째 상속인에서 상속인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자, 밑줄입니다. 상속인의 납부에 관해서 공유물 등의 연대 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짝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공유물의 연대 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예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요, 공동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예를. 자, 공유물의 규정, 지방세 기본법 44조, 공동상속의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44조 공유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갑을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주택 취득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지 주된 상속자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가로 생략하고 그 아래줄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어떤 얘기냐? 우리 여러분요,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준공하면요, 예를 들어서 1101동 1101호는 이것은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갑 조합원이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근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동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한다는 거니까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요거는. 자, 어떤 얘기냐면 요것은, 자,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조합원이. 조합원용 부동산은. 그리고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자,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자, 나오는데요. 자, 아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 본행특가 양가로 1번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사원 요한책임선 한 명과 그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출자 총액에 미줍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는 과점주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는 거죠. 딱 50%인 주는 과점주가 아니다. 요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법인이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될 때, 자,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요. 아까 법에 열거된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과점주가 79페이지입니다.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 즉 신탁한 부동산 포함해서 그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자산의 과점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간주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 제도는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임의처분권, 관리지력이 있다고 봐요. 지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봅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양가로 3번. 자, 이 경우 각자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으며 밑줄입니다. 상호 연대 납세무를 진다. 단 설립시는 제외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아까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연대 납세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단 법인 설립시는 제외한다. 자, 처음에 법인 설립시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설립한다고 했을 때 주식 사실 분 그러는데 대부분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 설립시는 제외한다. 납세무 없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 이어지는 얘기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되는 지분 비율에 관한 건데 29회 시험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시험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지금까지 설명한 요 내용 정도만 아시면은 32회 시험은 일단 대비가 충분히 됩니다. 다만 이제 혹시 몰라서 29회 때 출제됐던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과세되는 지분 비율에 대한 거, 자, 그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80페이지 넘어가시고 80페이지 오시니까 중간에 7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전비소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전비소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데.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들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좀 잠깐 쉬어갑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여러분들 우로 돌립니다. 자, 아이고, 자, 그리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다시 한번 제낍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최고의 지금 덕목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 걸리고 또 그다음에 감기 같은 거 안 걸리고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 그래서 건강해야지 공부도 하는 거고 또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하셔야지 체력을 길러놔야지 나중에 막판에 스포트 할 때 자, 체력이 안 되면 막판 스포트 할 때 몸은 막 그러니까 마음은 막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공부를 못 합니다. 여름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금부터 체력을 잘 관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름에 무더운 여름을 견뎌낼 수 있고 막판에 스포트 할 때 9, 10월 달에 스포트를 낼 수 있습니다. 자, 80페이지 배우자 또는 직계전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쭉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이야. 자, 여러분 당연하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자, 근데 다만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자, 이제 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냐 무상 취득으로 보냐 이걸 뒤바꿔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중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쭉 깔아놓고 무상 취득의 경우를 집어넣기도 하고 등등,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상 취득한 건데 무상 취득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가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인데요. 자, 거기 키워드에 다 밑줄이 키워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공매, 경매 포함, 공매, 경매 밑줄이요. 자,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아요. 그러면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공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파산 선고 밑줄이죠.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 입증이 됩니다.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 3번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자,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밑줄 자격. 자,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자, 요거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 토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근데 남편 명의 건물, 부인 명의 토지 서로 교환하면 공시가 되니까 다 이것은 대가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자,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X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자, 부동산을 교환으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간에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언어에 하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경우. 그래서요, 자, 기억번도 또 밑줄입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 밑줄이요.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밑줄이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됩니다. 또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밑줄입니다.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 밑줄이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기 부동산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 담보 맡겨서 이거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 이러면 대가 입증이 되니까 역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에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또 밑줄이요.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밑줄이요. 자,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도 역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이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고 했어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대가 있다고 이렇게 입증되는 이런 경우들, 공매, 경매를 저처럼 달달달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대충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다거나, 또 대가 입증된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꾸 보셔가지고 이해하면서 눈에 익히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81페이지 8번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부담부 증여 설명할 때 여기에 같이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랑 같이, 양도소득세 할 때 설명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중요하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9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의제. 시험에 한 번도 이것은 안 나왔는데, 자,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심화 과정에서. 10번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 취득의제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법적인 지식이 조금 생기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냥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 취득의제 봅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 법률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 넘어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밑줄은 여러분요, 어디에 밑줄이냐면, 자, 두 번째 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밑줄, 그리고 줄 끝에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일단 줄 그으세요.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제 그 부수되는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을 보아서 자,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짝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토지에서.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아파트 같은 거 공동주택 건설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정원이나 뭐 조경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 포장하거나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도로 포장도 하고 정원도 만듭니다. 그러면 자, 원래 택지공사가 준공이 되면 원래 토지 가치가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이제 그 가액의 증가에 대해서 원래 취득세가 이제 부과돼야 되는 건데 지목이 변경되니까 논밭이었다가 대로. 자, 근데 이 토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내에서 또 정원이나 조경을 설치하면 역시 또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럴 때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내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이 부속 토지 내에서 자,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 건축 시에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토지 내에서 이렇게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도로 포장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자, 그러면 공사 등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요때는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토지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누가 취득세 납세문자냐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 건축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시피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근데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부속 토지 외에서 만약에 자, 부속토지 외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자, 부속토지 외에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경공사 등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이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요. 예전에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어서 토지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였는데 지금은 자, 건축물 건축하면서 이 부속 토지 내에서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자,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면서 이런 게 있었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다 보니까 건축물 건축했을 때 그 납세의무자와 이게 또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요거 부속 토지 내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사 등이 있었을 때는 건축물 소유자고 자, 그 건축물 건축 시 부속 토지 이렇게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그
부속 토지 외에서 만약에 부속 토지 외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만 딱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꾸면 뻔해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 납세의무자는 토지 소유자라고 바꿔요.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된다는 거.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만 딱 아시면 돼요. 요걸 특히 바꾼다는 거.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자, 부속 토지 내에서 이뤘었던 것은 건축물 소유자라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2페이지 11번 내용도 우리 다음에 또 보기로 합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 여러분요. 실력 체크 문제로 오겠습니다. 실력 체크 문제로요. 나머지 기타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기타 납세의무자 같은 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실력 체크 문제를 봅니다. 82페이지인데 이 실력 체크 문제는 요 29회 때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점주의 주취득 과세되는 지분 비율에 대한 것을 좀 알고 보셨을 때 풀 수 있는 거라 넘어갑니다. 2번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83페이지 2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는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심화시켜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한 번에 다 해주죠. 한 번에 다 해도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되지만 한 번에 다 알려줘도 처음엔 너무 많은 걸 배우면 혼란스러워가지고 뒤섞여서 힘만 들어요. 딱 요만큼 하고 또 다음에 요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2번을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하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가로원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제외하고 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조합주택용 조합원 주택이 취득할 때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 즉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 해당 직계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배우자 직계존속은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 뭐라고요? 지급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 4번입니다.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유, 딱 보이죠, 여러분들? 교환은 다 공시가 되니까 대가가 입증되니까 자,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취로 바꾸죠? 제가 27회 시험 전에도 항상 포인트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이게 포인트고 이걸 뒤바꾼다고 그랬는데 맞잖아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매, 경매는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2번 문제를 지문을 이해하시면 자, 공부 성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자, 84페이지, 85페이지 과세대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88페이지 제5절 비과세인데요. 비과세에 관해서는 뭐 다음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은 맛배기로 살짝 몇 가지만 살짝 개념만 좀 용어 설명 드리고 맛배기로 살짝 보고 지나가고요. 본격적인 내용들은 이 취득세 비과세는 취득세 내용을 전체를 좀 다 배운 상태에서 보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해가 쉽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 저를 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비과세는 자, 이 비과세 말뜻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말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과세라는 게 있고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있고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비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자, 이 비과세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비과세로 그러면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하고요. 또 그 다음에 비과세는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신청도 필요 없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근데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요. 주로
감면은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감면은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거의 지방세는 감면 내용은 거의 출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세에서 감면은 8년 제촌 작용농지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한 2번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요. 이건 세금 계산을 일단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한 다음에 조건에 위배하면 또 세금을 추징하기도 하고 계산된 세금으로 또 그다음에 이건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은 우리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해 주는 거지 과세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뜻을 아시고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88페이지 비과세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냐. 국가, 지자체 등의 취득 그래가지고요. 1번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의 취득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 제외. 그러니까 원래 국가, 지자체야지 국가, 지자체로 의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지자체 또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형광펜으로 줄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로 취득세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밑줄이고요.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거기 우리 정부 기관 취득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과세를 해? 취득세를 부과해?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취득할 때 우리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우리 정부 기관 취득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비과세를 해줘?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비과세고 당연하죠. 국가 간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2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입니다. 먼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요. 예.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밑줄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가로 생략하고 세 번째 줄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밑줄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수법에 규정하는 자 여기 또 밑줄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자, 제가요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하려고 하는데 아유 애국자십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좀 내셔야죠. 어차피 국가 것이 될 건데 취득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노숙자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부동산 기부 체납하는데 아유 애양심이 투철하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 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경우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기부 체납하는데 어떤 경우에 과세를 하느냐.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체크됩니다. 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냐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약속 안 지키면 당연히 기부 체납한다고 취득세만 비과세 받고 말로만 하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키거나 당연히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밑줄입니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요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료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잖아요. 이건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입니다. 신탁 가로 안에 쭉 밑줄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하여튼 쭉 밑줄이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는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다음에 하나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있습니다. 줄 긋고 외울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사항이 이전하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죠?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 돌려줘야 되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 과세되잖아요. 2번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사항이 이전하는 경우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갑자기 북한 말처럼 돼버리네. 자,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믿고 맡겼다가 돌받은 것 뿐이잖아요. 신수탁자 믿고 얘도 맡은 것 뿐이잖아요. 왠지 강원도 사투리가 돼버리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그랬더래요 뭐 이러면서 강원도 사투리가 돼버리는데, 자, 어떻든 간에 이런 거 결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가서 신탁 세 번째 줄 중간에 다만 밑줄입니다.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말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배웠어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밑줄 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0페이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하지만 다시 나중에 여러분들 개념들이 좀 낯선 개념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환매권이 뭔지 이런 것들, 다 대수원이 뭔지 공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자, 다음 중요하지만 다음 순환에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순환에 보시고요. 91페이지 여러분 91페이지 나중에 요 실력 체크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고 취득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 제6절 한번 봅니다. 물론 뭐 비과세 관해서는 요 정도만 딱 오늘은 알고 가시면 되고, 제6절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 볼 것이냐 이거 관한 건데, 자, 요거는 뭐 최근에 지금 계속 해거리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도 종합 문제 속에 질문한 줄 알고 중요한데, 별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2개를 해놓고 한번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2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2개를 합니다. 별표 2개 해놓고 취득 시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 시기는 아까 중요성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유기간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유기간이 아니라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하긴 한데. 자, 한번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 시기요. 가장 중요한 것만 오늘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 먼저 취득 시기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돼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봅니다. 또 취득세요.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됩니다.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되고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잖아요.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취득 시기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때인지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그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취득 시기 가장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입니다.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한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그래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거래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잖아요. 그 계약서상 규제된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다. 자,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는 언제로 하냐면 계약일로부터 있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질로 하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을 한다. 막 바꿔요. 아니고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잔금 지급된 날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우리 그때 신고된 계약서는 그때로 돼 있지만 우리 어제 현금으로 잔금 치렀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래요. 자, 제 입에서 객관성 있는 거래가 나왔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경우냐?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등으로부터 취득이요. 국가 등으로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요거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떤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는데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년 예를 들어서 4월 10일로 되는데 실제는 4월 20일 날 잔금을 치르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죠.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시로 하고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신고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해요.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된 판결문을 말합니다. 이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자, 그러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지.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화해, 인락, 포기,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법적인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그 수많은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조정 절차 속에서 걸러져요. 정식 재판을 거쳐서 1심, 2심, 3심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정 절차 속에서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도 판사가 양 당사자 불러 모아가지고 자, 화해 공고안을 냅니다. 내가 보니까 쟁점은 다 정리가 되는데 금액이 좀씩 지금 원하는 금액이 안 맞아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화해 공고안을 내요.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끝나요. 인락, 권리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불러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주장을 당신이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안이 명백해서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재판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흘려줘요. 그러면 인락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포기, 권리 제기했는데 해봤자 당신이 져요. 막 진다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흘려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조서에 기재합니다. 자, 그러면 조서에 기재하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절차 종결됩니다. 그 다음에 자백간주요. 재판에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공적방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에 의해서 판사가 심정을 굳힌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자료를 보고서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돼요. 시험에서 화해 조서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지급으로 갑니다. 객관성 없어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법인장부에 의해서 법인장부로 만약에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된다 그러면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
자,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사례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또는 A 법인과 B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오면 법인 장부로 입증된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날들 이전에요.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하잖아요.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자,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해요. 그러니까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질, 명시가 안 돼서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성인 거래는 사실상 잔금지비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다? 등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개인과 매매로 부동산 취득할 때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칙은 개인과 매매 계약상 잔금지비라며요. 유상취득.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요.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비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비. 계약상 잔금지비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 그러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예요. X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럼 아까는 어떻게 맞췄어요? 자, 공매 경매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지비잖아요.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요? 등기일.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예? 자, 등기일보다 이 날이 사실상 잔금지비 빠르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자, 객관성 있는 거래, 사실상 잔금지비 취득시는 객관성 있는 거래는 어떻게 기억하냐? 머리 글자 따서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비입니다. 제2배에서 객관성 있는 거래 나왔다. 국수공판법입니다.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안 해드렸나요? 자, 예전에 제가 동탄 신도시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막 이런 분이 강의할 때요. 어떤 수강생분이 있잖아요. 학원에 온 지 한 두어 달 좀 됐는데 한 두어 달 정도 됐는데 6월 달이나 뭐 이런 무렵이었을 거예요. 학원에 온 지 한 두어 달 됐는데 이분이 시험을 봤는데 전국 모의고사에서 거의 60점 정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가가지고 60점이 넘었나 하여튼 뭐 그랬을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다른 수강생들이 가가지고 그냥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모의고사가 아니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수강생이 무슨 난 처음 공부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어때요? 나는 겨울부터 와서 공부했었는데 이 수강생은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60점이 넘었다고 하고 처음 와서 왔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그 수강생을 볼 때 어때요? 재수없어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수강생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취득 시기고 설명할 때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하는 객관적 취득. 다 같이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그때 많을 때니까 국수공판법 그러는데 그 수강생만 국수공판장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와 웃었는데 자, 국수공판장 딴 데서는 그렇게 외운 거죠? 예.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국수공판장 이런 거지. 저는 국수공판법입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이런 날이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제6절 취득시 별표 2개고 그 본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유상승계 취득시 바로 보겠습니다. 계약상 잔금지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비에 취득한 거로 본다 몇 동그라미 2번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개성 비출입니다. 계약일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 아니에요. 사실상 잔금지일 아니에요. 미출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여러분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요.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3번에다가 계약 해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지 이렇게. 요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어떤 거냐면 다만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빚주려.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계약 해지된 사실이 요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 이것을 서류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서 등등 그런 거고, 기간은 취득세에서 기간 나오면 나중에 이제 딱 하나, 어떤 경우 하나 빼놓고는 기간 나왔다 다 60일이에요. 60일, 60일, 60일 돼 있고요. 자, 어떤 거냐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닙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 해석까지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 양가로 2번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액으로 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객관적 취득사실이 입증되므로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한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합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화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민사소송 및 행정소 확정된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다만 또 가로도 밑줄입니다.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객관성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서 법의 동그라미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머리글자를 따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하는 객관적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 법입니다.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됐고, 여러분 93페이지 3번 연부취득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부취득의 경우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부취득 어떤 거냐. 자, 연부취득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취득식이 시간이 좀 그래서요. 연부취득의 경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부취득. 자, 연부취득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이 무상승계 취득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뭐 다 봤어요. 그리고 잡다한 거는 안 볼 거기 때문에 이번 순환에 무상취득 다음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쭉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 절차까지 다음 시간에는 자, 취득세 다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도 다 보고 이렇게 이제 갈 건데요. 자, 여러분 일단은 연부취득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자, 연부취득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연부취득이 뭐냐? 여러분, 월부로 뭘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월부로 취득하면 대금 어떻게 갚아나가요? 타다리. 옛날에는 월부로 뭘 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할부 거래죠. 카드로 사니까 할부 거래인데 예전에는 월부 취득 뭐 이렇게 월부로 뭘 샀다 그랬는데, 자, 연부로 뭘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어요? 타다리가 아니라 매년. 그래서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대개 연부취득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연부거래하는데 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거 거래, 5억 이런 거 거래하면서 연부거래 하겠어요? 연부거래는 대개 뭐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연부거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부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첫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었어요.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해 연부금을. 근데 실제는 4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4월 19일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신고 납부하는데 그때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요,
계약서상으로 요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이 8억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요 해에 사실상 지급된 사실상 지급된 요 사실상의 연부 금액을 요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해요. 자, 그래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된 금액을 연부금액으로 과세 표준합니다. 그러니까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500억 곱하기 세율하면 목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연부금 나눠서 이렇게 매배 사실상 연부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원칙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봤고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계약상 X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등기하면 그 등기일입니다. 그 등기일이고요. 자, 그래서 원칙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만.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자, 그래서 교재 여러분 보시면 93페이지 3 연부 취득 양가로 1번 연부란 읽어보는 거예요.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에 적용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 50만 원 넘어야 돼요. 자, 그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으로 본다 밑줄이고 사실상에다 돼지꼬리 땡냐 해서 계약상 X예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등기 등록입니다. 당연히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요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무상승계 취득부터 해가지고 취득 시기 살짝 더 보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율로.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실강의 듣는 분들은 다시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꼭 복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잠시 그러면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